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요즘 봄 기운이 거리에 넘쳐 흐릅니다. 하늘짝 핀 벚꽃 마냥 청취자 여러분도 이 계절을 활기차게 맞이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달 영상 해부학에서는 거짓말이란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영화 들어가기 전에 요즘 벚꽃도 한참 폈는데 어떻게 두 분, 여름님이나 제이님 어떻게 뭐 피크닉이나 놀러갈 계획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출발하도록 하죠. 여름님은 어떻신가요? 저는 벚꽃놀이를 가는 건 아닌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장소가 생겼어요. 지금 제가 주변 사람들 되게 영업하고 있거든요. 궁금하다. 홍천에 알파카 월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아요. 저 알아요. 알파카 월드라고 약간 대관령 맞아. 양떼목책처럼 이렇게 맞아. 알파카가 있는 그런 목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거기서 알파카 산책시킬 수 있는 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원래 거의 다 그냥 먹이주기 체험 이 정도만 있는데 그 알파카 산책시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정 돈을 내면 먹이통을 2개 주는데 그 먹이통으로 유인해가지고 게임 아니에요? 그냥 강아지처럼 목줄 차고 거기 엄청 지대가 넓은데 거기를 그냥 재밌겠다.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산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도 약간 사람 손을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뽀뽀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뽀뽀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강아지처럼 훈련된 알파카네. 네, 그래서 막 걔네들 막 원숭이들이 쇼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재롱장치.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데 싫었는데 알파카랑 뭔가 산책을 막 2-3시간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고 싶어가지고 한 다음 주에 가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알파카라는 동물 또 이렇게 농장이 있군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한 동물 농장. 생긴 지 3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제이님께서 또 어떠세요? 저도 알파카 월드 아니 얘기 들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대한 얘기가 거기 생긴 지 별로 안 돼서 저도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 오너분들이 정말 알파카를 사랑하신다고 정말 동물 사랑하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추천 많이 하더라고요. 알파카가 남미의 동물이죠. 네. 신기하다. 거기서 또 그 알파카를 수입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침 뱉는다고. 원래 침 뱉잖아요, 알파카. 맞아. 저는 벚꽃놀이를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요즘에 양재천 근처를 많이 가게 돼가지고 한번 다다음 주 정도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가보려고 저는 알파카랑은 못 가지만 제 남자친구의 강아지가 저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걔랑 같이 가려고요. 볼트랑 가나요? 볼트랑 같이 가려고요. 양재천의 벚꽃놀이. 요즘에 보면은 벚꽃이 좀 예년보다는 빨리 핀 것 같아요. 맞아.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저희 녹음하는 날에 하필이면 비가 와서 좀 상당수 또 벚꽃이 떨어질 것 같아요. 벚꽃 놀이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빨리빨리 조금 가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뭐 특별한 계획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한번 그 하천가나 한번 혼자 한번 걸어볼까? 특히 저는 밤에 한번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조명 받으면서 그 벚꽃과 그런 분위기 한번 즐겨보고 싶은데 저희 에피소드 중에 밤벚꽃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래요? 신달소였나? 아무튼 무슨 애니메이션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전 잘 기억이 없네요. 그걸 들으면서 벚꽃을 즐기시는 게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본 게임과 함께 자 이번 달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로 꾸며봤는데요. 첫 번째 영화로 저희가 선택한 영상 해부학 필름 필터링의 첫 번째 영화는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뽑았습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 저희가 보통은 근래 개봉 영화를 하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로 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영화 뭐 제가 추천을 했는데 플로리다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는 저번에 그 어디 과제로 글을 한 편 써야 되는데 그 주인공 이름을 갖다가 여기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무늬로 써놨더라고요. 너무 이제 그 여자 주인공 아이가 너무 각인이 된 나머지 주인공 이름조차도 원래는 그 영화가 아마도 어떤 영화였나요? 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패터슨이라는 영화에 마빈이라는 그 강아지 이름을 써야 되는데 무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놀랐던 게 이 영화 요 근래 1개월 동안 본 영화 중에 좀 굉장히 각인되고 기억에 남은 영화여서 좀 추천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이제 풀기 전에요. 완벽한 스포일러 출발합니다. 완벽한 스포일러 누가 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매직캐슬이라는 모텔에 살고 있는 무니와 할리라는 미혼모 두 모녀가 주인공입니다. 무니는 주변 모텔에 사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말해도 무리가 아닌데요. 무니는 친구들과 침을 뱉는 놀이를 하다가 차 주인에게 들키게 됩니다. 이때 차 주인의 손녀인 젠 씨와 단짝 친구가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죠. 아이들은 되게 비도덕적인 좀 비윤리적인 행위들로 되게 친해지게 돼요. 또 대표적인 예시로는 무니가 살고 있고 바비가 관리인을 맡고 있는 매직캐슬 모텔의 전기를 모두 꺼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때 바비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리인인 바비는 이 아이들을 반쯤은 보호하고 조금은 거리를 두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 중에 할리의 절친이자 와플 가게에서 근무하는 애슐리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와플 가게에서 할리와 아이들의 식량을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애슐리의 아들은 스쿠디인데요. 스쿠디와 무니는 어느 날 갑자기 폐 건물을 찾아가서 장난을 치다가 불을 지르는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애슐리는 스쿠디와 무니의 만남을 갑작스럽게 저지하고 와플 제공까지 끊게 됩니다. 이후에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할리는 길에서 향수를 팔면서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결국 성매매까지 손을 벌리게 되는데요. 갑자기 방세를 잘 내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할리에게 바비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때 성매매 정황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비는 모텔 투숙객에 대한 규정으로 할리를 조금 돕습니다. 하지만 또 관리인의 시점에서 할리에게 또 경고를 하게 되고요. 할리는 이에 엇나가고 반항하면서 결국엔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며 다시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할리는 용기를 내서 애슐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방세를 빌려달라고 하지만 친했던 애슐리는 성매매 사실을 조롱하면서 할리는 이에 분노해서 폭행을 행사하게 되죠. 애슐리는 결국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사회복지사들은 무니를 보호하고자 매직캐슬로 찾아오게 됩니다. 할리는 이에 저항하는 듯 하지만 결국엔 무니와의 이별을 수용하고 떠나보낼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죠. 무니는 자신이 엄마와 헤어져서 다른 가족에게 가야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도망쳐 나와 젠 씨의 집을 향합니다. 뜬금없이 젠 씨에게 떠나면 다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우는 무니의 손을 잡고 젠 씨는 갑자기 디즈니랜드로 향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예, 지금 간략하게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뭐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여기 이제 주인공 그 무니죠, 무니. 네. 제가 너무나 각인된 이름으로 남아있던 무니라는 이제 그 꼬마 소녀예요. 아마도 이제 어머니와 지금 같이 모텔에 기거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마 미혼모인 네. 것 같아요. 미혼모이고 참 무늬가 밝죠. 이 영화를 가지고 저는 그 토요일 오전에 조조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중간까지는 굉장히 뭐 이 무늬의 삶에 있어가지고는 그 모텔의 색감 마냥 그 핑크색 모텔 마냥 전혀 뭐 고통이나 슬픔은 잘 안 보이는데 네. 점점 그 극 중반 이후로는 이 영화가 급격하게 이제 변하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갖다가 보신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사람들이라면 이제 느낄 수 있다시피 그 마지막에 그 암전이 되면서 들려오는 그 사운드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가 굉장히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영화였거든요. 예,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 자 제니께서는 좀 총평 내지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마케팅 같은 경우 보면 영화 포스터에도 행복해질 준비가 됐나요? 약간 이런 글자도 있고 그리고 막 무지개 그려져 있고 엄청 예뻐 보이는 막 모텔 약간 그런 게 되게 행복한 영화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갔어요. 저도요. 근데 처음부터 무늬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너무 나대잖아요. 나는 굉장히 밝고 밝고요? 씩씩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까 여름님이 스포일러에서 말한 것처럼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하니까 이 아이의 이 순수함 어디까지 내가 봐줘야 되지? 그쵸, 약간 이런 저도 스트레스. 약간 분노. 심지어 제 남자친구 다운받아서 봤는데 침 뱉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그럴 만한. 근데 그런 영화 아무튼 그런 그 무늬의 캐릭터도 그렇고 되게 마냥 귀엽고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도 그렇고 약간 실상 이 영화를 봤을 때도 되게 엄청 뭐라고 하지 너무 리얼리티가 극에 달아가지고 약간 나를 힘들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좀
간혹 가다가 제 주변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는 슬픈 엔딩을 보고 싶지 않대요. 영화를 보고 행복해지고 싶지 괜히 더 슬퍼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 이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런 걸 일부러 노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런 슬픈 현실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들을 보여주지 않는 영화를 소비하지 않으면 그 영화는 절대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존재하는 영화가 이 영화가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마케팅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 영화 자체가 조금 흥미롭게 다가가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여러분께서 잠깐 그 완벽한 스포일러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곰곰이 생각해다 보니까 제가 이 영화를 조조로 보는데 잠깐 정신을 잃은 너무 졸려서 초반에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희가 많은 사고를 치긴 하는데 저는 그 어떻게 봤냐면 문희라는 그 캐릭터가 저 정도 사고는 누구나 저 나이 때 아 정말로? 어머 방화범이셨네. 정말로? 다른 뭐 그 차에 뭐 침 뱉기나 갑자기 들어가지 말라는 그 뭐 전기 시설 돼 있는 곳에서 꺼버린다든지 아까도 이제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아이한테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게 굉장히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하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아까도 그 포스터 말씀하셨는데 이 그 공간이라는 배경이 그 매직 캐슬인가요? 네. 정말 그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이제 그 마술과 같은 성이죠. 그래서 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문희와 특히 문희의 어머니로 나오는 그 미혼 모의 어떤 삶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그 잔혹하다 못해 좀 힘들어요. 아까도 그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향수나 화장품을 팔다가 그러다가 어떤 그 뭐 성매매죠. 이런데 까지 이제 손을 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극 중반 이후로는 굉장히 이 영화가 좀 무겁다는 느낌을 가졌던 이유도 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름님께서는 이 영화 아까 우리 제니께서 너무나 리얼하다 못해서 우리의 그 관객의 기대 리얼가 좀 깬다라고 총평을 하셨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전체적인 영화에 대한 어떤 인상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제이님이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는데 이 영화 되게 뒤통수 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영화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이 제목도 전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되게 아름다운 그런 느낌인데 알고 보니까 홈리스를 위한 정책의 이름이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놀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기분이 그냥 보고 나서 이게 뭐지? 이거 무슨 감정이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비윤리적이고 되게 짜증나는데 반쯤은 좀 되게 불쌍하고 안쓰럽고 막 이런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제가 뭔가 하나로 갈피를 못 잡는 게 되게 혼란스러운 느낌이고 뭔가 죄의식이 드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두 번째 보니까 이 죄의식이 저만 갖는 게 아니라 이 감독이 갖고 있고 카메라가 갖고 있고 거기 나오는 바비도 갖고 있고 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의도한 영화라는 게 되게 명백해져가지고 오히려 뭔가 죄의식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동질감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더 큰 죄의식이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되게 비겁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결국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거기로 떠나보내는 결말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죄의식이 커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두 번째 봤을 때 더 마음이 아프고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이 영화를 갖다가 뒤통수 치는 영화라고 여러분께서 총평하셨는데 이 영화의 그 제목이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홈리스를 위한 어떤 사회 복지 프로젝트인지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프로젝트니까 어떤 뭐 목표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뭐 작업 내지는 과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제 그런 의미도 좀 있군요. 이 영화가. 그래서 아까도 그 여러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가 뭐 감독 심지어는 그 관객 내지는 그 바비라는 인물조차도 죄책감을 가지는 영화라고 좀 인상을 남겨주셨어요. 이 영화가 이제 마지막에 그 아까도 제가 얼핏 언급했는데 엔딩 크레딧에 문희가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잖아요. 마지막에 홀레벌떡 뛰어가면서.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문희를 양육할 만큼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고서 이제 문희를 보호 시설에 넘겨야 되는데 문희가 이제 도망치죠. 그 건너편에 퓨처랜드의 홈리스인데 자기 친구 그 이름이 누군가요? 젠씨. 젠씨라는 이제 친구를 찾아가니까 막 울어요. 막 울다가 이제 젠씨가 갑자기 그 문희의 손을 잡고 막 뛰어가는 곳이 디즈니랜드. 네. 정말 그때서야 이제 디즈니랜드를 그 정문을 보여주잖아요.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암전이 되면서 이게 계속 어떤 사운드. 네. 문희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을 남기면서 이 영화가 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잔상 내지는 기운이 남는데 이 죄책감, 저 문희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다 아까는 문희가 되게 비윤리적이라고 공격하셨는데 문희를 걱정하는 거죠.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 내지는 문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어떤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화가 문희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극장에서 이 영화를 처음에 봤을 때. 그래서 이 문희에 관한 영화인데 그 생각나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문희를 생각하면 어디 이제 그 문희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랑 같이 그 쓰러진 나무를 네. 찾아가지 않나요? 네, 맞아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라고. 그런데 그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고요. 음. 그 쓰러져 있는데 그 쓰러진 나무 옆에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서 갑자기 카메라가 그 롱숏으로 멀리서 이 장면을 갖다가 비춰줘요. 근데 굉장히 작은 그 문희와 그 친구의 모습과 대비돼 가지고 쓰러진 나무가 굉장히 거대하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결국에 문희의 성장담인가라는 뭐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극장을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 제니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문희의 영화라고 생각 안 했어요. 반대로 그 엄마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야기를 아이를 내세워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문희에 대해 이입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엄마 헨리한테 더 이입이 돼가지고 되게 조금 기분이 좀 이상했었어요. 왜냐면 되게 좋은 부모가 뭐지? 라는 생각을 자꾸 질문하게 만드는. 왜냐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집도 없기 때문에 문희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한테는 진짜 좋은 엄마잖아요. 같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든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항상 엄마 옆에 그러니까 뭘 하고 있든 언제나 문희를 옆에 두고 뭔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향수 파는 거 쫓기고 나서 힘들어가지고 막 터덜터덜 막 걷는데 문희가 자기 힘들다고 칭얼대는데 진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업어주고 그냥 꿋꿋이 이렇게 가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엄마의 모습이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뭐라고 하지 문희를 그냥 앞세울 뿐이지 좀 헨리를 약간 저는 이입을 많이 하게 보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영화 뒤편에 있는 인물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이라던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지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의미로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약간 헨리를 중심으로 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희의 어머니 그 미혼모인 그 헨리의 이야기 아닌가. 근데 헨리라는 그 캐릭터도 지금 보면은 배경이 영화에서 친절하게 설명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미혼모인 것 같아요. 미혼모인 것 같고 좀 직업을 갖다가 구하려고 하는 것 같고 문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이를 갖다가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헨리를 맡은 그 배우가 뭐 이 영화가 뭐 첫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냥 아마추어 있는데 그 뭐 감독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픽업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전혀 이 영화 속에서 헨리를 맡은 그 배우 이름이 누군가요? 뭐 그 배우가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정말 그 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런 배우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제이님께서는 이 영화를 갖다가 문희의 영화가 아니라 문희의 어머니인 헨리, 미혼모인 그 영화로 지금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께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저도 문희보다는 할리의 얘기인 음.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리가 배경이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냥 문희가 할리의 과거 같아요. 그래서 할리가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물론 문희에게 미안한 듯한 태도를 가끔 보이긴 하지만 그게 막 진짜 뭐 얘한테 너무 못해줘서 미안하고 이런 모성애를 막 직접적으로 막 드러내진 않잖아요. 그게 할리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막 특히 처음에 막 애슐리랑 밤에 외출해가지고 뭐 남자들 만나고 나서 막 그 남자애 뭐 어떻게 됐을 때 걔는 뭐 애를 싫어하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늘 환경에 노출돼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문희랑 할리가 약간 거울 이미지처럼 그런 그냥 과거를 대비쳐주는 그런 역할이어서 오히려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진짜 실제로 있는 사회 그 복지의 이름이니까 그냥 이런 복지 시스템이 있지만 계속해서 제자리를 빙글빙글 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이 사회를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되게 뒤에 있는 인물 같지만 저도 아까 말했듯이 바비라는 인물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바비가 감독과 관객의 시점을 정확히 견지하고 있어서 좀 바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연희께서는 오히려 지금 문희와 할리의 관계를 갖다가 거울 이미지라는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마치 할리의 어린 시절 모습을 비춰주고 있고 또 문희의 또 미래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지 모른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굉장히 그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슬픈데요, 문희가. 근데 생각해보면 막 그 둘이서 막 비키니 입고 방 안에서 막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가 찍고 나서 나도 찍어줘 이제 내가 찍어줘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찍는데 진짜 그냥 똑같이 포즈 막 짓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막 비키니 수영복 입고 그런 포즈 절대 안 취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늘 노출돼서 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왠지 저는 설사 그렇게 이제 그 두 모녀가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좀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 내지는 뭐 바람을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은데 이 영화에서는 문희가 알게 모르게 그 어른들의 보호를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여름님께서는 그 이 딸이 어머니의 삶과 비슷한 삶의 궤적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뭐 걱정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뭐 현실 뭐 리얼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그 바비라는 캐릭터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비라는 캐릭터 이 호텔이 아니라 이제 모텔이죠. 이제 모텔의 매니저인데 굉장히 땡땡거려요. 자신의 그 이 매니저는 모텔을 운영하는 규정이나 규칙을 굉장히 잘 준수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또 그 방을 빼줘야 되잖아요. 방을 빼주고 그 하루 정도는 다른 데 있다가 다시 투숙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묵었던 문희 그 모녀한테 예외 없이 적용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비가 문희를 신경 쓴다는 것을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아동 성애자로 좀 보이는 남성이 문희와 애들한테 접근했을 때 심지어 자기가 페인트 칠하는 것을 갖다가 그만두고 막 찾아가서 격렬하게 항의하고 그 남성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문희라는 그 소녀 아이가 완전히 방치됐다는 느낌은 저는 없었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왠지 모르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뭐 바비와 같은 어른,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또 친구들의 또 부모들한테 계속 이제 신경을 쓰면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하게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바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님? 저는 아까 말씀하신 장면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딱 아동 성애자가 나타나는 걸 발견하는 순간이 바비가 페인트 칠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렇죠. 되게 예쁜 색깔이잖아요. 그 모텔이 되게 시선을 사로잡는 그 색깔을 이렇게 단장하고 있는 순간에 아동 성애자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마치 이 바비가 이 아름다운 환상 공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늬의 이 세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되게 상징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영화 속에 그 장면이 되게 조금 되게 대표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 행복해 보이는 것들이 다 누군가가 만들어줬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바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영화에서도 조금 이 두 모녀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바비의 역할 때문에 그 영화도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되게 다니엘 블레이크 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 바비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을 경우의 무늬의 삶 내지는 그 모녀의 삶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좀 우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누구도 이 모녀를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몰아내는 것 같아가지고 이 밥이라는 캐릭터가 그나마 이 영화 속에 굉장히 리얼하다고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판타지스럽다는 저는 생각을 가졌던 거거든요. 저런 아까도 이제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블레이크와 같은 일종의 뭐 아저씨죠, 아저씨 츤데레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뭐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여른님께서는? 저도 엄청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매매한 남성의 물건을 훔치잖아요, 할리가. 그래서 그걸 또 팔아서 돈을 얻고 막 엄청나게 쇼핑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결국 그 남성한테 걸려가지고 찾아오는데 바비가 그때 눈치를 채죠. 얘가 성매매를 했구나. 그래서 그걸로 오히려 남성을 협박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는 할리를 또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가서 또 이제 할리한테 비난을 하거든요. 할리한테 왜 성매매를 하냐면서 이제 외부인이 출입할 땐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면서 막 협박을 해요. 그래서 약간 적당한 보호와 경멸, 어쩜 폭력이 막 뒤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바비의 역할이면서도 동시에 그 홈리스들을 보호하려는 이 프로젝트와 그리고 또 문희를 데려가려는 그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로 문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문희한테 그게 폭력처럼 다가오잖아요. 그런 이중성을 자꾸 다 드러내는 게 다 바비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뜬금없이 막 새떼가 등장하는 저는 막 엄청 폭소했거든요.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폭소해서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이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그 새떼한테 하는 태도가 적당히 막 미안해하면서 우호적인 태도로 취하면서 그러면서 막 밀어내더라고요. 근데 그 목적이 결국엔 모텔이라는 자신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결국엔 관객인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새 때 하니까 그 새가 어떤 새였나요? 굉장히 뭐 학같이 엄청 크고 다리가 긴 긴 새였는데 그 모텔 앞에 도로를 갔다가 이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으니까 워이 하면서 이제 쫓아내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밥이라는 인물이 저는 되게 판타지스럽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 정도의 뭐 애정어린 시선을 갖다가 그 두 모녀 문희 모녀한테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가 굉장히 따뜻하게 보인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요새 이제 사건 사고 이런 기사들을 보면 정말 끔찍한 사고들이 많잖아요. 정말 이 기사로만 봐더라도 이 피해자가 그 견뎌야 됐을 큰 고통이 전해지는 사건들이 참 많거든요. 그에 비해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보다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런 좀 모순된 생각들을 가지고 아까도 뭐 문희의 어머니 할리를 좀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할리의 이제 그 친구도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미혼 모인 것 같은데 굉장히 파트타임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들을 양육하거든요. 근데 왜 할리는 그러지 못하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게 뭐 아주 지식이 많이 필요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의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텐데 왜 할리는 성매매와 같은 손쉬운 길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또 그런 질문이 드네요. 중간에 그런
취업을 하려고 맞아, 계속 맞아. 그런 센터를 노력하는 가요. 장면, 센터를 가는 음.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막 분노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그 애슐리랑 얘기를 하면서 막 자기가 매니저 되면 너 꼭 뽑아줄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취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희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미혼모의 삶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서 이 영화가 한편으로 굉장히 전형적인 인물을 먼저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출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까도 이 영화 제목이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홈리스를 위한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희의 어떤 삶이라는 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기대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될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플로리다가 뭐 실제로 그 디즈니랜드가 위치한 뭐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디즈니랜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아까도 뭐 그런 언급하셨는데 이런 테마파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주변에 어떤 공간을 보여준다는 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왜 꿈 같은 디즈니랜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 주변에 뭐 이렇게 모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보여줬을까? 라는 이제 궁금증도 들거든요.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주변 기념품 샵들 나올 때 되게 풀샷으로 항상 잡잖아요. 그리고 되게 조그마니까 애기들이니까 너무 귀여워요. 되게 장난감 같은 느낌? 그리고 그런 화면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긴 한데 좀 그런 화면일 때 좀 부각되는 것 중에 하는 게 어안렌즈 쓰는 것 중에 약간 좀 끝이 왜곡돼가지고 좀 둥근 느낌이 예. 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도 좀 마치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거는 그런 기념품 샵이고 뭔가 우리로 치면 롯데월드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기념품 샵을 조금 환상의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좀 판타지스러운 장난감에 있는 무늬와 친구들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재밌게 나름의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논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 재밌더라고요. 우리 현실 속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찾는 느낌? 롯데마트에 파는 수호랑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디즈니랜드 주변에 이제 가게들 언급하셨잖아요. 여러 가게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가게는 아이스크림 가게였던 것 같아요. 문희와 이제 그 친구들이 항상 그 세 명이 무르르 몰려가잖아요.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다가 정말 불쑥불쑥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좀 뭐 1달러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거죠. 그래서 그 또 바깥에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매니저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빨아먹고 있어요. 그 셋이 돌아가면서. 그런데 또 이 밥이라는 인물이 좀 거기서도 친데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쫓아내면 되는데 야 너희들 빨리빨리 나가 그러면서 거기 아이스크림 떨어지면 그때 내보낸다 하니까 아이스크림 뚝 떨어지는 순간 문희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런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지금 어안랜드처럼 보여지는 그런 공간들 이게 효과가 과연 뭘까 정말 문희라는 그 아이를 비롯한 그 세 명의 아이들 내지는 친구들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인물인지도 가끔 가다가 좀 문득문득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데 연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선 디즈니랜드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걸 아까도 언급했는데 그게 이 다른 공간들이 나오는 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플로리다라는 도시가 관광 도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디즈니랜드라는 엄청 큰 테마파크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경제 활동이 엄청나게 파생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 테마파크는 진짜 자본주의의 극강 끝인데 오히려 거기서 파생돼서 생긴 것들이 퓨처랜드, 매직캐슬이랑 모텔이 뭐 오렌지 월드, 아이스크림 가게 뭐 이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와가지고도 막 퓨처랜드에서 자는 것도 막 잘못 예약해서 막 그렇잖아요. 자기 디즈니랜드에서 자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엔 다 디즈니랜드에서 파생된 것들인데 오히려 보여주는 순서는 디즈니랜드가 맨 마지막에 나오고 역순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자본주의 때문에 생겼지만 오히려 이에 소외된 인물들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진짜 현실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쭉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디즈니랜드를 보여주지 않고 왜 디즈니랜드 주변부만 보여줄까? 디즈니랜드라는 것은 어떤 꿈의 공간인데 뭐 상업적인 공간이죠. 그 공간을 굳이 그 피사체로 담지 않고 그 주변에 뭐 모텔이라든지 아까도 자질구레한 어떤 가게들이라든지 여기를 찾아오는 손님들 내지는 사람들의 이런 표정들을 보여주는 게 어리석은 거 한 번쯤은 좀 봤을 법한 장면들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테마파크를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뭐 하루를 갔다가 돈으로 그 바깥을 좀 잃고 재밌게 보내다가 그냥 뭐 떠나는 이런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 밖에 뭐 음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뭐 이야기가 그 전개가 되면서 적재적소에 좀 관객들한테 감정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거나 요것들을 복돋기 위해서 잘 배치가 된 것 같거든요. 제이님께서는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오프닝 음악이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가 갑자기 툭 끊겨요. 그러니까 보통 음악이 나오면 그냥 그게 서사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마련인데 갑자기 끊겨가지고 약간 그런 게 조금 이 영화의 전체적인 무드를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화려해 보이는 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면 뭐 되게 무지개 같은 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무지개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 아이들끼리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도 무지개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약간 이 즐겁게 시작한 음악도 갑자기 끊기는 게 약간 그런 영화의 전체적인 무드를 보여주는 걸로 조금 사용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션 베이커 감독의 전작을 이 녹음하기 전에 봤거든요. 텐저린이라고. 근데 그게 예. 아이폰으로 찍어가지고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 거기서 진짜 과도하게 음악을 쓰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저는 인상 깊은 음악이 그 시작할 때 오프닝 음악 말고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을 정도로 음악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너무 음악을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반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음악이 갑작스럽게 그 단절이 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저는 뭐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까 문희와 문희의 친구가 올라갔던 그 쓰러진 나무 하며 아니면 어머니가 문희와 헤어질 것을 좀 예감하고서 그 불꽃놀이를 보러 가잖아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까도 뭐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그 사운드로 들려오는 그 사람들의 군중 웅성웅성 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각인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음악적인 이미지들은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라고 보면은 저는 일종의 그것도 판타지라는 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운드 그 중에서도 이제 음악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 뭐 특별히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음악이 판타지를 강조한다는 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인상 깊은 그런 음악이 등장하는 장면들은 없거든요. 거의 다 그냥 화면 내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맞아. 네, 문희가 계속 샤워를 하면서 음악 노래, 힙합을 맞아, 틀어놓고 맞아. 그리고 나서 성매매를 하는 그거라던가 아니면 전 제일 그래도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게 젠 씨랑 같이 가가지고 숲속에서 생일 파티하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거 부르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 음악을 생각해보면 다 뭔가 진짜 이 현실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 환상에 빠졌을 때 그 음악 프레임 내긴 하지만 그런 음악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생일 파티 장면도 그렇고 욕조에서 샤워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막 그 메이플 시럽 없다고 와플 막 먹으면서 억지로 막 먹으면서도 음악 틀어놓고 막 트위킹 추잖아요. 네, 근데 불평불만하면서도 막 되게 즐겁게 춤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음악이 프레임 내에서 활용되긴 하지만 뭔가 다른 판타지를 프레임 내에서 또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듣고 보면은요.
이 영화가 굉장히 리얼한 측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현실과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뭐 구석들도 있죠. 이 영화는 미국이라는 그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뭐 홈리스, 특히 이 두 모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까지 있을까? 왜냐하면 주변에 뭐 홈리스나 노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미지들은 저희는 주로 약간 뭐 중년의 아저씨 이런 이미지로만 좀 각인이 돼 있잖아요. 뭐 지하철, 이런 이제 그런데 아니면 뭐 서울역 이런 곳의 공간에 한정된 이미지로 각인돼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뭐 노숙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빈곤층의 삶이라는 게 하루하루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되는 특히 문희의 어머니 그 헨리처럼 그런 상황까지 봉착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리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문희라는 캐릭터 이 작은 소녀가 보여주는 생활이라는 것은 음악처럼 굉장히 좀 따뜻하다는 느낌도 있고 뭐 판타지스럽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히려 굉장히 좀 기억에 남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 뭐 따뜻한 뭐 시선, 애정 뭐 이런 것들 보여진다는 게 이 주인공이 아이여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이 영화 끝나고 나서요 사실은 그 유튜브에 이런 데서 이 영화로 그 문희를 맡은 그 소녀가 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 소감을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굉장히 좀 재미났던 게 우리 다 같이 이거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가 너무나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마지막 장면 되게 생각나지 맞아, 않았어요? 젠 맞아, 씨한테 그러네. 말하면.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저 아이는 현실에서 잘 크고 있구나. 영화 속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저 되게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이거 어. 읽고 약간 정신차별이 이상해질 수도 있을 거라 맞아 생각. 맞아 그럴 수도 있는데 맞아. 이 영화에 나왔던 그 세 꼬마 배우들이 다 이 영화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뭐 호평을 받는 것 같아요. 연기로. 그래가지고 좀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4월 한 달 저희 세 편의 영화는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영화는 2017년도에 플로리다 프로젝트로 잡아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희한테 하는 거짓말. 정말 문희가 그 거짓말 때문이더라도 잘 자랐으면 하는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진짜 좋은 거 맞나? 그 정말 거짓말이죠. 어른들의 거짓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문희가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는 그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문희가 그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에서 정말 이 영화를 볼 때 슬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총평 간략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필립 필터링으로 이제 두 분의 판정 들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떡하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괜찮은 영화라고 거짓말을 한번 쳐보고 싶네요. 되게 멋있는데?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이 영화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뒤통수로 약간 그 재미로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약간 처음으로 저는 스포일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스포일러를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영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스포일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메커니즘이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괜찮으니까 한번 보세요라는 거짓말을 한번 거짓말인데 거짓말 아닌 그 판정을 해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예, 여름께서는 어떻게 그 판정 내려주실까요?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잭이 문희랑 스쿠디를 막 계속 불러요. 근데 원래 애기들 그런 장난 진짜 많이 치잖아요. 멀리서 괜히 부르고 왜 막 이런 장난 많이 치는데 그게 문희랑 스쿠디를 부르는 게 아니라 관객이나 카메라를 부르는 듯한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어찌됐든 되게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아이들일지라도 그리고 또 할일지라도 막 거기 밀착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때가 또 확 느꼈던 게 할리가
그 애슐리한테 폭행을 행사하고 나서 막 방에 뛰쳐들어가고 갑자기 토를 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카메라 시점샷이 막 등장하거든요. 카메라가 막 흔들리면서 아예 누군가의 진짜 시선을 견지한 상태로 막 할 일을 보여줬다가 문의를 보여줬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진짜 이 카메라의 위치, 그러니까 관객의 위치가 얼마나 이 사람들과 밀접해 있는지를 갑자기 또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또 맨 마지막에는 디즈니랜드로 막 뛰어가는 무니와 젠 씨를 놓아준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카메라 갑자기 같이 뛰어가다 중지하고 아이들이 그 성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저는 되게 관객들의 반응, 관객들을 자체를 되게 필요로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연우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영화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예, 플로리자 프로젝트. 자, 오늘은 플로리자 프로젝트에 대한 필름 필터링 그 판정이 일치를 했네요. 한 명은 거짓말. 제 개인적으로도 좀 이 영화를 보시면서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 때 듣던 거짓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커서도 이렇게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요즘 들거든요. 현실이 아무리 가혹하셔도 내지는 현실이 정말 슬프게 하셔도 스스로한테 거짓말로 좀 위안을 삼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면서요. 예, 다음번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